일단 오늘 다룰 거는 이제 디지털 이미지예요. 디지털 이미지고, 원래는 디지털 이미지랑 JPG 압축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저번에 이제 중간고사 피드백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좀 진도도 맞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 이제 이미지 파일도 똑같이 그 아날로그 이미지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할 때, 뭐 샘플링, 양자와 부호와 이런 식으로 어, 단계별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JPG 압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JPG 압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관점? JPG 압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또 어떤 프로세스로 얘가 압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디지털 이미지를 다룬다면은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그래도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JPG만 다뤘는데 JPG 말고도 PNG라든지 GIF라든지 BMP라든지 다른 이미지 형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과의 이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바로 해상도예요, 해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해상도가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음, 해상도가 다들 뭔지는 아시죠? 화면의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가로가 몇 픽셀, 세로가 몇 픽셀 이렇게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해상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주로 쓰는 1920 곱하기 1080 이 FHD 화면도 있고, 이제 최근에 4K로 많이 나오는 UHD도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FHD라는 거는 가로에 1920 픽셀, 세로에 1080 픽셀이 있다는 뜻이고, 총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 두 개를 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해상도고요. 그러니까 이 해상도가 어떻게 이제 샘플링과 연관이 있냐를 설명을 하면은 똑같아요. 이미지, 원본 이미지는 뭔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를 이제 컴퓨터에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0과 1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나누는 게 이 샘플링인데, 샘플링을 이런 식으로 픽셀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는 이 1인치당 10개의 픽셀로 샘플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인치당 20픽셀로 샘플링을 했어요. 당연히 10개의 픽셀로 샘플링을 한 것보다 20개의 픽셀로 샘플링을 한 게 훨씬 더 아날로그에 가깝겠죠. 샘플링과 양자화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으므로 당연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표본의 간격이 좁을수록 아날로그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고, 이제 표본의 개수, 즉 샘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는 것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만 봐도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픽셀만 있으면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오타가 나 있네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총 400개의 픽셀이 있어야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벌써 용량이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DPI 같은 경우에는 참고용으로 넣어놨는데, 모니터 안에서는 픽셀 단위로 이제 모든 걸 계산을 하죠. 근데 실제로 뭔가 이거를 출력할 때는 도트, 그러니까 하나의 점, 이 도트 단위로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총 100개의 도트로 나타낸 거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총 400개의 도트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했고, 그럼 이제 양자화를 할 차례잖아요. 양자화는 어떻게 하느냐? 얘도 똑같아요. 양자화가 뭐라고 했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y축의 값을 얼만큼 할당을 할 것이냐. 그 하나의 샘플에
도대체 몇 비트나 할당을 할 것이냐가 이제 양자화의 개념이에요. 자, 이 이미지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딱 샘플링을 한다고 했어요. 샘플링을 하면 여기 만약에 하나의 픽셀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나의 픽셀에 몇 비트를 할당을 하면은 이 픽셀이 가지고 있는 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는 흑백이라는 뜻이에요. 흑백 사진. 얘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흑과 백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이 픽셀 하나에 1비트만 있으면 될 거예요. 1비트. 1비트는 총 2개의 값이 들어가죠. 0과 1. 모든 데이터를 흑백으로, 이 흑백, 흑과 백, 이 2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통 BW 컬러라고 해요. 근데 흑백 사진도 얼마나 자연스럽냐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 양자화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표현할 수 있는 가지의 수는, 색깔의 수는 많아질 거고 그만큼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이 밑에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트루 컬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실 세계의 이 색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24비트 트루 컬러라는 거는 이 양자화를 24비트로 하면은 이제 거의 웬만한 이 세상의 색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색은 다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24비트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RGB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의 눈이 그 색을 인식할 때 어떻게 색을 인식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나요? 이 로드와 콘 세포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 각각의 로드와 콘은 빛에도 이제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의 범위를 저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시광선은 어떻게 보면은 레드부터 퍼플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 색이 뭐 각각의 이제 어 요거를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사람이 뭔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S콘, M콘, L콘 이 각각의 세포마다 어떤 파장을 받아들이는지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받아들이는 파장의 세기의 조합으로 저희는 색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RGB로 이 색을 표현하는 이유도 약간 여기서 뭐 착안돼서 이 RGB를 이용하면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색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RGB로 모든 색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했는데 이 레드 컬러에다가 EF80, 그린 컬러에다가 EF80, 그러니까 8비트, 8비트, 그리고 블루 컬러에 8비트 이런 식으로 각각 8비트씩 다 더하면 38에 24, 24비트죠. 그래서 이 24비트 트루 컬러로는 한 1670만 개 정도의 컬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샘플당 샘플링을 했을 때 이 하나의 픽셀 갖는 값은 24비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만약에 진짜로 나는 정밀한 값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얘를 보면은 이제 10비트를 할당을 했을 거고 그러면 10억 개 정도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뭐 여기서 더 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컬러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면 이 각각의 픽셀의 할당 비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도 이제 똑같이 파일 사이즈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샘플링을 몇 개로 했는지, 즉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픽셀 하나하나당 몇 비트를 할당했는지 이거를 곱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20 픽셀에 1080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고 거기다가 컬러 비트를 아까 말한 24비트를 할당을 했다.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는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24비트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뭐 좀 쉽죠, 이제? 좀 샘플링과 양자화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 계산을 해보나 말아죠. 자, 파일 사이즈 엄청 크겠죠? 이 파일 사이즈가 이 이미지 파일 하나에 이렇게 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웹에서 이미지 파일을 많이 보는데 이 웹에서 이 큰 파일의 사이즈를 전송을 하고 저희가 받아보려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1920 8도 나누면 한 6메가 정도 되겠네요. 이미지 파일 하나당 6메가인데 이 6메가짜리를 계속 그 웹사이트에 막 띄우고 하려면 데이터도 많이 들 거고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축 방식 중에 이 JPEG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JPEG는 비트맵 방식 이미지의 압축 표준입니다. 좀 특이점이라고는 손실 압축을 이용을 해요. 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압축을 다시 풀었을 때 온전한 데이터를 다시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손실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JPEG는 어떠한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보완을 했냐? 이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인접한 픽셀 간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림이 막 있겠죠? 그러면 이게 보통 엄청나게 많은 그 픽셀의 수로 샘플링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이 그림이라는 거는 서로 붙어있는 픽셀들 있잖아요. 이 픽셀들 간의 값이 천차만별이지 않다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는 왜 안 보이지? 샘플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많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픽셀들이 제 모니터 화면 1920x1080 FHD 화면을 쓰고 있는데 또 그 픽셀만큼 또 나뉘어가지고 제 모니터 화면에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픽셀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픽셀과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픽셀 또 다 오른쪽에 있는 픽셀 여기 다 보면은 색깔이 비슷하겠죠 다. 그렇죠? 당연히 이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 차이가 엄청 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빈도보다 이렇게 인접한 픽셀들 간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장단점은 뭐냐면 이미지를 볼 때 사람의 눈은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뭔 뜻이냐면 공간 주파수로 봤을 때 저주파와 고주파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공간 주파수 개념에서 낮은 공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한 픽셀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형 또한 되게 긴 파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서로 픽셀 간의 이제 구분이 심한 이러한 경우를 높은 공간 주파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높은 공간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파형 또한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고주파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람의 눈은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즉, 이 고주파보다 저주파에 민감하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자, 저주파는 뭐랬죠? 서로 인접한 픽셀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저주파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어떡할까? 인접한 픽셀들 간의 값이 크지 않지만 갑자기 이게 변화가 일어나서 커졌다. 인접한 픽셀들 간의 차이가 작아서 되게 눈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은 눈에 쉽게 띄겠죠. 저희의 뇌는 이거를 큰 변화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 이런 고주파가 있는데 얘는 이미 너무나도 고주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상이 되어도
조금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크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한 것보다 여기서 변화를 한다면 뭔가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너무 차이가 컸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뇌는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에 민감하다. 고주파보다 저주파에 민감하기 때문에 JPG 압축에서는 저주파 성분은 유지를 하고 고주파 성분은 좀 줄입니다. 왜냐하면 고주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도 사람의 눈은 뭐 이전이랑 좀 달라졌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주파 성분은 좀 손실되더라도 작은 변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JPG 압축에서는 저주파는 그대로 두고 고주파는 줄이는 방식으로 압축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DCT, 변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공간 영역의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거죠. 저희 그 디지털 오디오 할 때 타임 도메인으로 표현을 한다. 아니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표현을 한다.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 영역으로 이제 주파수를 표현할 건지 아니면은 프리퀀시 단위로 주파수를 표현을 할 것이냐 이 뜻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공간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간 영역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를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할 겁니다. DCT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산 코사인 변환이에요. 자, 이 이산 코사인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 영역의 디지털 신호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DC 부분이라고 하면 DC 이 왼쪽 상단 부분에는 저주파가 몰리게 되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고주파 성분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걸 하는 애가 이 DCT 변환이에요.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주파 애들이 왼쪽에 모여 있고 지금 여기 가면은 고주파 애들이 모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어차피 뒤에 가서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DCT를 왜 하는지 이것만 알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PEG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원본 이미지가 있죠.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픽셀로 나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양자화를 하면은 각각의 픽셀에 얼마만큼의 비트를 할당할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디지털 이미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도 똑같이 위에 있는 건 똑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하나의 픽셀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비트를 이런 식으로 양자를 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이미지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다운 샘플링이라는 개념은 JPEG나 뭐 기타 동영상에서도 뭔가 압축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인데 솔직히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충 핵심만 짚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아니면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 샘플링은 뭘 하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RGB로 색을 표현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24비트로 이제 양자화를 한다라고 치면 R에 8비트 할당, 그린에 8비트 할당, 블루에 8비트를 할당을 해서 트루 컬러를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게 이제 YCBCR입니다. 이 YCBCR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YCBCR에서 이 Y는 라이트, 밝기 정보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CBCR은 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컬러. 그러니까 뭐 색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색상 정보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빛과 색으로 나눈 거죠. 왜 나눴냐면 이것도 이제 사람의 눈이 색깔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또 원리가 숨어 있는데 또 사람의 눈은 컬러보다는 빛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색상을 인지하는 세포와 밝기를 인식하는 세포의 수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빛에 더 사람의 눈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관점을 둬서
빛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Y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나머지 색깔의 정보는 좀 줄이자라는 게 이 다운 샘플링의 원리예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 샘플링을 여러 가지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JPEG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4대 2대 0.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444도 사용을 하고 422도 사용을 하고 뭐 420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420 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졌는데, 이 Y, 루마라는 밝기 정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흑백으로 보이는 게 밝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흑백 정보에 원래 색상 정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CBCR이라고 불리는 원래 이 색상 크로마 정보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나는 이 두 개의 정보로 이 색상을 다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이게 없애는 거죠. 이 6개를 없앤 다음에 얘와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 색과 이 친구를 기준으로 뭔가 여기에 이제 색상이 정해질 거고, 이 색과 또 이 친구를 기준으로 뭔가 이 색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의 정보를 좀 없애는 겁니다. 없애면 당연히 이제 용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도 사람의 눈은 뭐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손실 압축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압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 다운 샘플링을 한 다음에 얘를 각각의 채널로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색상 정보를 저장하는 U, B 채널과 빛의 정보를 저장하는 Y 채널, 이렇게 세 개의 채널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이 표현하는 채널은 좀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색상의 정보를 조정하는 채널은 보통 이제 8 곱하기 8로 분할을 해요. 뭐 결국 이 하나의 블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뭔가 압축, 이 이제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압축이 다 끝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압축을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다 해서 뭔가 결과가 딱 나왔어. 이 뒤에 것도 똑같이 뭔가 압축을 또 뭔가 해서 또 뭔가 나오겠죠. 그럼 그 압축된 거를 나중에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축된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 샘플링과 블록 스플리팅, 블록 분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그 정도만 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각각은 이제 매크로 블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압축이 진행된다 했잖아요. 자, 압축이 진행되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주파는 유지를 하고 고주파는 감소를 시키는 쪽으로 이제 압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DCT, 이상 코사인 변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DCT 변화를 수행을 하면은 이 왼쪽 상단에는 뭔가 이 저주파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고주파가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러한 뭔가 수식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 수식 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DCT 변환 시기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직교 변환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결론만 알리는, 왜 하냐? 이 DCT 변환을 왜 하냐? 공간 주파수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DCT 변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이제 궁금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DCT 변환식을 천천히 뜯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블럭이 8 곱하기 8로 나뉜다면 이 64개 값 중에서 DCT 개수가 이 변환식을 겹치면 총 이렇게 똑같이 64개가 나오겠죠?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얘가 이제 DC 개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영차 개수예요. 영차 개수 0,0 영차 개수인데, 이 영차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른 개수들과 달리 코사인 함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한 DC 개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설명 안 한다 했는데 자꾸 공식을 설명을 하게 되네요. 다시 조금 쉽게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식을 딱 거치면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얘가 이제 DC 개수입니다. DC 개수이고 대부분의 이미지는 아까 뭐라 했죠? 인접한 픽셀은 다 비슷하다라고 했죠. JPEG의 차관점 첫 번째. 아까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은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주파는 유지하고 고주파는 없앤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DCT 변화를 한 거고. 첫 번째 차관점, 대부분의 이미지는 인접한 픽셀, 이 인접한 값들은 다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C 성분 쪽으로 값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C 성분이 어떻게 보면 뭐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값과 비슷한 성분의 저주파 부분, 비슷하다는 거는 저주파라고 했죠. 요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주파 부분은 요렇게 좌측 상단, 이 DC계의 수와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평균값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제 고주파 성분들 있죠. 고주파 성분은 또 이 끝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를 다 바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JPEG의 차관점이 이거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DCT 변환을 수행해서 이러한 블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왜 했다고 했죠? 결국 이 고주파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차관점 2번 저주파는 유지하고 고주파는 줄인다. 이 차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이쪽 부분은 그냥 유지를 하고 이 고주파 부분은 좀 줄이자. 뭔 소린지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많이 한 것처럼 양자화하면 됩니다. 양자화를 할 때 이 저주파 부분은 좀 적은 값으로 양자화를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양자화 테이블, 이게 이제 양자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양자화 테이블을 잘 보시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값들은 지금 10의 자리, 그러니까 10번대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뭐 120, 121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 값으로 지금 이 주파수 영역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작은 값으로 나누면 많이 차이가 안 나겠죠. 차이가 별로 안 나겠지만 큰 값으로 나누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원래 값이랑. 하지만 괜찮다. 왜? 고주파니까. 고주파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도 사람은 별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부분은 그냥 조금만 나누고 고주파 부분은 많이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샘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져요. 양자화를 하기 전에는 막 실수값도 엄청 많고, 왜냐면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양자화를 하면은 그냥 바로 작은 값들로 변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나요? 이 왜 작은 값으로 나누고 왜 여긴 큰 값으로 나누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또 저희가 또 이전에 엔트로피 인코딩이라는 걸 이미 진작에 배웠어요. 저희 공부를 했죠. 자, 이게 여기서 또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양자화된 애들을 보세요. 숫자가 너무 예쁘죠. 그렇죠? 숫자가 와, 이게 0으로 이렇게 딱딱 다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래 데이터가 크기가 작고 이 양자화 테이블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딱딱딱딱딱 좀 0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뭔가 보면은 당연히 이 고주파 부분은 더 0에 가까운 애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0인 애들이 많을 것이고, 이 저주파 부분은 0이 아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0이 아닌 애들이 좀 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당연히 이 양자화 테이블의 크기를 그러면 크게 하면, 지금은 이제 뭐 10, 16, 24 이 양자화 테이블을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그냥 왼쪽에서도 한 30을 나누고 이 왼쪽 상단 저주파 부분에서 한 30을 나누고 고주파 부분에서 한
뭐 한 400으로 나누자. 이러면 압축이 더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겠죠? 그쵸? 근데 대신에 뭐, 나는 압축을 뭐 크게 하는 것보다 원본을 좀 살리고 싶다. 뭐 한 3, 4, 뭐 저주파 부분은 이 정도로 나누고 고주파 부분은 뭐 한 또 한 10, 뭐 한 15, 이 정도로 나누자.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양자 테이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JPG의 특징을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해줬죠? JPG는 손실 압축이다. 손실 압축인데 이 손실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왜 제가 이 말을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이 양자 테이블을 크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손실은 커지지만 압축률은 훨씬 커질 것이고, 나 손실보다 원본 유지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양자 테이블을 좀 작은 걸 선택을 하면 당연히 손실률은 적어들지만 반대로 용량은 좀 늘어나겠죠. 자, 복호화 할 때도 똑같은 양자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양자 테이블을 거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붙어있는 애들끼리 되게 비슷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인코딩을 할 거예요. 지그재그 스케일링은 뭐냐? 자, 이렇게 픽셀을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값들이 어떻게 나열이 될까요? 이 저주파 부분에 있었던 이 값들이 왼쪽에 쏠리고 이 고주파 부분에 있었던 이 값들은 오른쪽에 쏠리겠죠. 근데 아까 뭐였죠? 고주파 부분에 있던 애들은 값이 대부분 다 0일 거죠. 지금 여기 샘플에서 한번 봐도 이 55개의 하나의 샘플들이 다 0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비슷한 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 그러니까 서로 붙어있는 애들끼리의 들이 서로 비슷할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3개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압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떠오르면 좋습니다. 네. 뭐안 떠오르면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엔트로피 코딩을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3회차 때 런 랭스 인코딩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자, 이 런 랭스 인코딩은 뭐냐? 몇 개의 같은 부호들이 붙어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러한 인코딩이었단 말이죠. 사실 JPEG에서 사용하는 런랭스 부호가 따로 있습니다. 뭐 그 심볼도 나누고 그 DC 계수와 AC 계수를 따로 저장하는 뭐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딥한 부분이라서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 개의 비트를 먹고 있지만 그냥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3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0이 지금 55개가 모여있죠. 얘도 그러면 당연히 압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0이 55개가 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등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뭔가 이 부호와 몇 개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 뭐 정말 예를 들면 겁니다.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0이 55개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만 해도 자, 좀 더 짧아진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인코딩이 됐을 거예요. 이 인코딩을 한 거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허프만 인코딩을 합니다. 허프만 인코딩도 저희가 3일차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이 블럭 하나의 압축이 이렇게 뭔가 됐을 거고 수많은 블록들을 이렇게 똑같이 압축을 해서 얘네를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 압축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 이게 JPEG 압축이라고 합니다. 자, JPEG 압축은 끝났고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보통 레스터 이미지는 비트맵이라고도 하고 벡터는 그래픽이라고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픽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기를 확대하거나 하면 모자이크가 나타나겠죠. 얘도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운 엘리어싱의 하나의 종류이겠죠. 그래서 얘를 또 해소하는 방법이 안티 에어리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얘를 또 이렇게 뭐 더 나눠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네, 또 이야기가 자꾸 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트맵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렇게 픽셀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에는 뭐 JPG 파일이나 GIF, PNG 파일, 그리고 포토샵 작업도 다 이렇게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벡터 형식은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 수많은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을 두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어떤 수식으로 인해서 이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장점이 뭘까요?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수식은 뭐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수식에 의해서. 뭐 확대를 한다고 수식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은 벡터 이미지가 도출이 되고 얘를 이제 뭐 SVG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PDF 파일도 그렇고. 자, 또 벡터 이미지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라 하면은 엄청 변화가 많은 사진들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수식들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이 레스터보다 용량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상황에 맞게 맞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디지털 이미지를 배우면서 한번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은 JPG 그 파일 형식만 이제 봤었는데 그거 말고도 주로 사용하는 BMP, 뭐 JPG도 있고 PNG도 있고 GIF도 있죠. 이 각각의 파일, 이미지 파일의 이 형식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그냥 뭐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BMP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아예 안 해요. 압축을 아예 안 하고 하나의 픽셀당 이제 24비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BMP는 저희가 뭐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 OS의 기본 포맷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단점은 용량이 엄청 크겠죠. 왜냐면 압축을 안 하니까. 근데 하지만 또 뭐 굳이 장점이라고 보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가장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건 뭐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BMP 파일은 그렇고요. JPG는 저희가 같이 봤듯이 손실 압축입니다. 얘는 이제 다시 원본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루컬러 얘도 똑같이 24비트를 지원하고 투명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24비트가 온전히 색을 표현하기 위해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왜냐면 RGB 각각 8비트씩 할당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JPG의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웹에서는 JPG를 웹 표준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PNG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손실 압축입니다. 무손실 압축이라는 거는 다시 동일하게 원본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도 이제 24비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8비트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24비트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얘는 이 8비트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투명층을 지원을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 투명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100% 투명한 게 있고 뭔가 한 50% 정도 좀 불투명한 게 있고 그리고 뭐 한 1% 정도 완전 거의 뭐 투명 할랑말랑 이런 투명에도 단계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8비트 알파 채널을 사용한다는 거. 즉 투명의 단계를 256가지의 단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PNG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배경이 이제 투명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어디 구하거나 할 때 PNG 파일을 구하죠. 네. 그게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GIF는 뭐냐면 얘도 이제 PNG랑 거의 비슷해요. 얘도 이제 무손실 압축이고 얘는 근데 컬러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8비트만 지원을 합니다. 즉 256개의 컬러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GIF의 하나의 픽셀에는 256가지 색 중에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 24, 트루컬러 24비트는 RGB에 각각 8비트, 8비트, 8비트를 할당을 해서 24비트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컬러 맵이라는 거는 미리 256개의 맵을 만들어 놔요. 뭐 팔레트라고도 하는데 이 뭐 첫 번째에는 뭐 무슨 색이다. 두 번째는 무슨 색이다. 근데 이제 어떤 색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사람한테 가장 많이 보이면서
이 256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사람의 눈에 안 어색하고 좀 오리지널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를 해서 256개를 지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56개만의 색상을 가지고 색을 표현을 하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투명이에요, 투명. 얘는 이제 색이 아니라 투명이다. 그래서 단일 투명층을 지원을 합니다. 이 PNG가 256가지의 투명도를 표현을 했다면 이 GIF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냐 안 하냐 이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둔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용량이 엄청 줄겠죠, GIF는. 그리고 GIF의 특징 중에 하나가 GIF 89A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합니다. 이 GIF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쭉 한 번에 보여주면은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뭔가 움직이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이미지 파일 형식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GIF가 먼저 나왔고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었으나 뭔가 라이센스 문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PNG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어디선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네, 막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또 알아두면은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젠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오늘의 튜터링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의식을 하고 일부러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딱 1시간이 걸렸네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